안녕하십니까. 시사에서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사 등장에 얽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사가 정말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걸까? 지금 선거 전 또 전염병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시끄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방 대법원 판사 한 명이 들어서는데 한동안 세상이 그야말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만큼 연방 대법원 판사의 위치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타게한 긴스버그 대법원 판사의 자리를 결국 48살짜리 항소심 판사인 에이미 코니 베럴 판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수천만 명의 삶이 영향을 직접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케어가 적법인가 위법인가 이 판결에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자 수천만 명이 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보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 이민 문제, 낙태 권리의 인정 이런 문제에 대한 판결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 구성이 5대4, 보수계가 진보계보다 한 명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관인 존 로버츠이 스윙 판결을 하면서 보수 진보의 균형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럴 판사의 등장으로 대법원은 6대3,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판결들이 앞으로는 보수 성향으로 기울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선거 전의 대결 상황이라든가 오바마 케어라든가 어보션, 트럼프의 텍스 문제까지 여러 지역의 여러 가지 주요한 이슈들이 지금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가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새 판사를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고 한밤중에 선서식까지 일사천리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사의 지명에서 인준까지의 순서를 그 과정 전체를 lightning fast라고 표현했습니다. 번개처럼 해치웠다 그런 표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 다수석이 바뀐다든가 또는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바뀐다든가 하면은 덩달아 대법원도 진보 성향 다수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우려한 공화당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개처럼 밀어붙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베럴 판사 인준에 산파역을 했던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 미치 맥카너 상원의원은 아주 까놓고 그의 입장을 터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해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모두 바꿔치기를 해주겠지만은 이 일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종신직이기 때문에 코로 우리가 지금 해내야 한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새 판사의 나이가 48살 그리고 이 자리가 종신직이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이 대법원 판사 즉 그녀가 최소한 앞으로 한 30여 년 이 자리에서 판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사 지명에 얽힌 문제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일주 전에 상원이 인준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오바마 시대에 선거 몇 달 전에 비슷한 시도를 했었지만은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 무산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조기 투표, 우편 투표가 수천 명만 명의 투표를 한 상태인데 선거 결과도 보지 않고 상원이 인준을 한다. 이것은 무리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수든 뭐든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인준 투표 결과도 53대 48 완전히 분리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상태가 심각한데 전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녀의 지명식에 참석한 여러 명들이 감염이 됐었고 그러나 그녀의 선서식 자리는 역시 화이트하우스 내에서 한밤중에 벌어졌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일들. 셋째, 지금 선거 결과 예상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등지에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선거 이슈들이 대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넷째, 1973년대에 결정이 된 낙태 문제가 미시시피주 등지에서 다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만일 트럼프가 지고 만일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면은 즉 우편 투표 시비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누가 판결하게 될 것인가? 바로 베럴이 하게 됩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텍스 케이스도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뉴욕 주 검찰이 트럼프의 텍스 보고서를 좀 보자. 2011년부터 19년 사이에 서류를 subpoena 소환을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또 다른 나쁜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환 불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제 대법원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건도 베럴 판사의 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게다가 이제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권도 이제 대법원에서 곧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오바마 케어는 그야말로 보수, 진보의 이념상의 전형적인 대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시도한 대로 또 많은 보수계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오바마 케어의 무효화인데 만일 무효화가 되면은 수천만 명의 시민들의 건강보험을 잃게 되고 지금 팬데믹 사태가 험상궂은데 병원에 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 케이스도 베럴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들은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권이라든가 낙태권이라든가 동성애자 보호법, 환경보호, 직장 내 근로자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아주 무수한 법들이 이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거 우리 소수계들하고 관련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다시 재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 선거 케이스가 문제인데 펜실베니아 공화당 측의 요구로 선거 3일 이후에 들어온 우편 투표는 무효화하자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반대로 위스콘신 케이스는 민주당 요구입니다. 6일 이후까지 들어온 투표는 우편 투표는 카운트를 하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가 이미 우편 투표는 사기다. 평화적 정권 이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길한 시나리오들이 떠도는 시점인데 만일 2000년도에 있었던 재검표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결국 6대3 구성인 대법원이 공화당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재검표 시는 엘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항의를 했지만 대법원이 무효화하고 부시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court packing이라는 개념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대법원에 꼭 9명의 판사가 있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869년도에 6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10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9명이 된 것은 의회의 결정입니다. 만일 의회와 대통령이 합의를 한다면 꼭 9명의 판사제를 고집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만일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또 만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대법원 판사를 더 추가해서 물론 진보계 판사를 등장시키겠지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모두 답변을 얼머부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이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자칫하면 보수계 시민들의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케어를 무효화한다든가 극단적인 선택이 있게 되면 never know. 새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9명의 판사들에게 줘도 되냐 하는 그 반론도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도에 동성애 합법화 판결이 있을 당시에 앤토니 스칼리아 판사가 반대를 하면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선출직도 아닌데 9명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막중한 결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라든가 모든 것은 완벽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보카TV가 선거 당일인 11월 3일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그리고 다음날 4일 오전 9시 15분부터 10시 사이에 두 차례 걸쳐서 개표 현황을 실시간 생방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세사에 들어서 가장 비전통적인 선거, 비정상적인 선거, 또 그 결과 예상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선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가 어디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류 언론들도 예상을 몹시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카TV의 요청에 따라서 구성된 시민 기자단들이 이 복잡한 역사적인 선거제를 보도하면서 이제 생방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인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로 구성된 이 시민 기자단들의 활약도 매우 흥미를 끄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중계 방송은
시카고 타임스, 교차로, K-라디오, 그리고 하나센터의 협찬으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 로컬 뉴스 종합하겠습니다. 선거전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오늘 각각 미드웨스트 지역을 공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지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그리고 바이든은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네소타에서 각각 유세를 벌이면서 마지막 표심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케너샤, 위스콘신 시위장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카일 리튼하우스의 재판 관할지 이전 청문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현재 그는 거주인 일리노이 주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지만은 범행지인 위스콘신의 검찰 당국은 이 사건을 재판을 위스콘신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맥다놀이 또 인종차별 제소를 당했습니다. 테네시 지역에 있는 맥다놀 가맹점 소유주 2명이 맥다놀이 인종적인 편견으로 사업자들을 차별했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일리노이 지역의 코비드-19 감염자가 계속 상승세로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6,363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버너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조금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사망자는 56명입니다. 일리노이 주 선거 당국은 우편 반송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11월 3일 선거 당일날 직접 가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편 투표용지를 반드시 박스에 넣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카고 전역의 식당들의 음식 서브가 중지가 됩니다. 한편 여러 식당주들이 거버너의 행정명령에 제소를 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버너의 emergency power가 지난 4월에 이미 소멸됐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상황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